안녕하세요. 저는 10년간 시집살이를 해온 40대 여자입니다. 어머님을 모시게 된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시부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식을 올린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의식이 없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저희 부부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시부가 숨을 거두셨고 남편은 시부와 마지막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떠나보내게 되었네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시모는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우울증 약을 계속해서 복용하셨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이런 문제가 생기니 저 또한 많이 당황스러웠고 힘들어하는 시모를 보니 저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의 준비도 없이 먼저 보낼 수밖에 없었을 때 따라오는 충격이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도 남편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될까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시모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때까지만 시댁이 함께 있어주면 안 되겠냐는 말을 꺼냈고 저도 남편의 의견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결정 내릴 문제는 아니었던 게 시모의 성격을 제가 맞춰주면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상태라 시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눴었고 제가 시부모님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을 때 반갑게 맞아주셨던 좋은 기억들을 떠올려 시모와 함께 생활해 보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시댁으로 가는 것보단 시모가 저희 집에서 지내는 걸 원했고 시모도 제 의견에 큰 거부감은 없으셨어요. 아무래도 남편과 저는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시댁에 많은 짐을 챙겨가는 것보다 시모가 간단하게 몸만 들어와서 생활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라 생각했었어요. 시모도 저희 부부가 힘들게 움직이는 건 싫다고 전적으로 제 말에 따라주셨죠. 그렇게 갑작스럽게 변화가 생겼지만 그동안 지켜봤던 시모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기 때문에 잘한 결정인 것 같았어요. 처음 시작은 여러 가지로 맞춰가는 단계라 쉽진 않았지만 시모도 저희 부부와 함께 사는 게 미안하셨는지 눈치를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근처에 집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의견을 다시 주셨지만 아직까지 시모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생활이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아 집을 알아보는 건 차차 다시 생각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많은 배려를 하면서 지내다 보니 어느새 새로운 환경에 맞춰가게 되었죠. 시모는 함께 지내는 동안 바라기만 하시지 않고 저희 부부가 출근을 했을 때 집안일과 저녁 준비를 해주셨어요. 항상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아침까지도 챙겨주셨죠. 너무 감사했었고 시모도 혼자 지내시는 것보단 저희 부부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하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어느새 시모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시모는 자연스럽게 우울증 약을 더 이상 복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 몸에 예상치 못한 변화도 찾아왔었죠.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면서 이번엔 반대로 시모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자 집으로 돌아가시려 했던 시모는 제 옆에 있어 주셨어요. 저희 친정이 남해라 서울까지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라 집으로 돌아가시려 했던 시모가 이번엔 반대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들 손자나 시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몸조리까지 할 수 있었는데 시모와의 관계가 너무 좋았던 터라 행복함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시댁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지내는 동안 큰 문제 없이 서로가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던 도중 어느 날 결혼식 이후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시동생이 찾아왔어요. 시모와 남편은 시동생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색이 어두워졌고 남편은 시동생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유에 대해 물어보며 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오래간만에 동생이 찾아왔는데 너무 차갑게 대하는 거 아니야? 나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찾아온 거지. 엄마는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어 하시더니 지금은 얼굴이 아주 활짝 피셨네. 꼭 아버지가 하루빨리 세상 떠나시길 바라셨던 것처럼 아주 좋아 보이세요. 살도 안 찌던 엄마가 주름까지 탱탱해진 거 보면 형수님 부려먹는 재미가 쏠쏠하신가 보네. 형수님, 저희 엄마한테 너무 마음 주지 마세요. 워낙 이중적인 성격이 강해서 언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정신병이 좀 있어서 지금은 멀쩡해 보여도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니까요. 엄마도 그만 연기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동안 아버지랑 살면서 그만큼 괴롭혔으면 됐지. 형 집에까지 들어와서 민폐를 주면 어떡해요? 형도 정신 좀 차려.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걸 좋아하겠어? 형수님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하루빨리 엄마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을걸. 쓸데없는 말 하려고 여기 온 거야? 우리가 언제 너 얼굴 보고 싶다고 그랬니? 네가 우리와 연락하지 않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거 몰라?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저도 형이랑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올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이 집에 오래 있을 생각 없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할게요. 저 결혼하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저도 이제 자리 잡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도움 좀 받으러 온 거예요. 엄마, 아버지 세상 떠나시고 남은 재산 가지고 있죠? 그것 좀 저에게 주세요. 막내 아들 결혼한다는데 금전적인 도움 줄 수 있잖아요. 결혼식 비용에 신혼집까지 마련해야 되니? 돈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야, 네가 엄마한테 돈 맡겨놨냐?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놈이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없어? 어느 정신야간 여자가 너 같은 놈이랑 결혼을 한대? 내가 뭐 어때서? 나는 결혼도 하면 안 돼? 나랑 결혼할 사람 형수님보다 능력 좋은 여자거든? 박사학위 따고 지금 대기업 경제연구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야. 형수님은 지구멍만한 작은 중소기업의 회사원이었는데도 결혼까지 했으면서 왜 내가 결혼한다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건데? 시작도 하기 전부터 형이 반대할 줄 정말 몰랐네. 너희 형이 왜 그러는지 정말 몰라서 그래? 네가 예전에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생각해봐라. 너희 아버지한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꽤 많은 돈을 빌려갔을 때 그 돈 가지고 뭐 했어? 너희 아버지가 그동안 힘들게 벌어모은 돈 자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더니 그 돈으로 노름해서 순식간에 전부 다 날려먹었잖아. 어머니, 그때는 제가 철이 없었을 때였는데 또 그 얘기를 지금 왜 해요? 그리고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한참 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지금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서운해서 조용히 넘어갈 수 없죠. 깽판이라도 한번 쳐드릴까? 남편은 시동생의 거침없는 막말에 화가 많이 났는지 얼굴을 붉혔어요. 시모도 심각한 얼굴로 시동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시모는 일단 결혼할 상대를 데려와 보라며 얼굴 보고 난 뒤에 다시 얘기하자면서 급하게 상황을 마무리 지었어요. 시동생은 그제야 대화가 좀 통하는 것 같다고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는데 남편은 이미 시동생 때문에 화가 많이 난 상태였어요. 시모는 동생의 성격을 모르냐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더 난리를 칠 거라며 더 큰 화를 불러오는 것보다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남편의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남편은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라면서 찬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이 떠난 뒤 며칠 뒤 전에 말했던 대로 결혼할 상대의 여자를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저희 가족은 전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시동생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결혼할 여자를 소개해줬는데 생긴 건 멀쩡해 보이는 여자가 왜 시동생과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모는 예비동서에게 왜 자기 아들과 결혼을 하려는 건지 물어봤어요. 결혼하는데 이유가 필요한가요? 서로 마음 맞으면 같이 사는 거죠. 저희 결혼이 마음에 안 드세요? 뭐야? 장우 씨가 얘기한 분위기랑 전혀 다르네?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좋은 말 좀 해주면 안 돼요? 결혼을 반대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분명 전날에 연락드렸는데, 뭐 차린 것도 없이 이게 전부예요? 기본적으로 12첩 반상은 만들어줘야죠. 가짓수도 얼마 없이 이게 뭐예요? 기분 나쁜데 참고 있었구만. 일부러 이 결혼 파투내려는 거예요, 뭐예요? 어머니가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생각해봐라. 너 수준에서 박사학위에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여자를 결혼하겠다고 데려왔는데 당연히 의심스럽지 않겠어? 어머니도 수준 차이가 너무 난다고 생각하니까 노파심에 그런 거잖아. 너는 지금 생산직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그것도 3교대로. 그런데 어떻게 대기업에 다니는 여자를 만날 수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 어차피 알게 되실 것 같으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 임신했어요. 벌써 7주차 됐어요. 요즘 속도 울렁거리고 약간 입덧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사실 클럽에서 회식하다가 만났어요. 술 먹고 춤추면서 대화 좀 나누다 보니까 통하는 게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더 만났는데 사람 괜찮은 것 같아서 결혼 결심하게 된 거예요. 대기업 다닌다고 해서 클럽에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은근 스트레스 풀려고 사람들 많이 다녀요. 저희 부모님도 이 사람이 성격도 화끈하고 남자답고 어른한테 예의 바른 것 같다고 결혼 허락해 주셨어요. 임신까지 했는데 결혼을 안 할 순 없잖아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하루빨리 식을 올리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상견례 일정을 최대한 빨리 잡았으면 좋겠는데 언제가 좋겠어요? 저는 다음 주 주말에 했으면 좋겠어요. 끼리끼리 만난다던데 박사 학위까지 취득해서 대기업 연구팀에 소속되어 있다는 여자가 생각하는 말투와 수준을 봤을 땐 이상하게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같아 보였어요. 남편은 시동생이 데려온 여자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임신했다는 초음파 사진을 시모에게 내밀었는데 어떻게 결혼을 반대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시모는 둘의 결혼을 받아주었고 그렇게 시동생과 예비동서의 결혼은 순식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견례부터 결혼식까지 서둘러 끝낸 뒤 시동생은 시모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아 신혼집을 꾸렸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자기가 원하는 걸 전부 다 얻었다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시모와 남편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동생이 직접 찾아오지 않는 이상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모의 안색이 많이 안 좋길래 걱정이 됐던 저는 시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여쭤봤는데 시동생이 그동안 속 썩인 게 많았었고 시모의 집까지 급처분해 시동생 신혼집과 결혼식 자금,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갑자기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다며 좀 쉬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로 아무렇지 않은 듯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건강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 저는 남편에게 시모와 함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며 남편과 상의 후 병원 날짜를 잡았어요. 시모는 별일 아니라면서 병원에 가지 않으려 했지만 건강검진 결과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의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모가 대장암 3기를 넘어가고 있다며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서둘러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시모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었습니다. 시모는 피곤했었던 것뿐인데 어떻게 암이냐고 의사의 말을 믿지 않으려 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정밀 검사 결과가 시모를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빠르게 입원 수속을 밟았고 시모는 그렇게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시동생이 늦은 시간에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거의 1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늙으면 누구나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라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생각 없이 입을 함부로 놀렸습니다. 원래 나이 먹으면 다 병들고 하는 거지. 돈 아깝게 무슨 항암 치료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살고 싶으세요? 차라리 그 돈 자식들한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도 앞으로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한 푼이 아쉬운 시점에 엄마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나가는 돈이 얼마나 아까운데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서방님, 말을 좀 가려서 해야죠. 아무리 생각 없고 개념이 없어도 그렇지. 서방님 낳아주신 분인데 말버릇이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열을 올리세요? 저희는 여기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요? 그래도 얼굴은 비쳐야 나중에 재산을 나눠주실 거 아니에요. 아프다는데 이 사람이 병문안도 안 오면 어머님이 괘씸해서 아주버님한테 재산 나눠주면 일이 복잡해지니까 미리 얼굴 도장 찍은 거라고요. 끼리끼리 논다더니 동서도 정말 개념이 없네. 결혼식 끝나자마자 어머님한테 돈만 받아가 놓고 지금까지 얼굴 한번 안 비쳤으면서 어머님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돈 때문에 찾아온 거야? 이미 그전부터 어머님은 동서랑 서방님한테 감정이 안 좋으셨어. 이런 식으로 얼굴 들이민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 그래서 지금부터 잘해보려고요. 의사 말로는 이미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많이 힘들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냐고 여쭤보니까 길어야 1년 정도라던데요. 이런 건 저희한테도 미리 말해줬어야죠. 어머님, 앞으로 저도 자주 올게요. 그럴 필요 없다. 그냥 평소처럼 하던 대로 하거라.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오히려 불편하다. 오늘은 많이 피곤하니까 그만 돌아들 가라. 그럼 내일 다시 올 테니까 푹 쉬고 계세요. 저도 이제 여자 노릇 좀 해야죠. 엄마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저도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지네요. 남편은 가식적인 모습의 시동생이 보고 싶지 않았는지 병실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시동생 내에는 시모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부터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았던 동서네가 시모가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듣게 된 이후부터 병실에 찾아와 얼굴 도장을 찍었어요. 남편은 그런 시동생과 동서의 행동이 많이 불편했는지 얼굴을 붉혔고 병실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시모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놔두라며 지켜만 보고 계셨죠. 그렇게 몇 달 동안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시모의 건강은 조금의 변화도 없었고 되레 상태는 날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의사는 생각보다 암 진행 속도가 빠르다며 고개를 저었고 의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시모는 갑자기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시모는 주변 정리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남편과 제가 한참 동안 시모를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어머님은 완강하셨어요. 결국 시모는 병원에서 나와 주변을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시동생 내애가 또다시 찾아와서 앞으로의 재산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았죠. 재산 정리 다 하셨어요? 아, 그럼 이제 분배만 남았겠네요? 형이랑 제가 받을 재산이 얼마나 돼요? 미리 알려줘야죠. 그래도 동생인데 훨씬 더 많이 받아야겠죠? 서방님은 어머님 얼굴만 보면 돈 얘기밖에 없어요? 먼저 건강이 어떠신지 그런 것부터 여쭤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면 그만 나가세요. 동서도 서방님이랑 같은 생각으로 온 거지? 최대한 빨리 재산 나눠받고 싶은데 어머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답답해서 찾아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동서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돈도 많이 벌고 있잖아. 뭐가 부족해서 어머님 재산을 서둘러 받으려는 거야? 다 쓸 데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돈 많다고 돈 싫어하는 사람 봤어요? 형님도 어머님이 재산 나눠주면 좋아할 거면서 왜 착한 척이에요? 다들 제발 그만 좀 하면 안 돼?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 안 보여? 어머니 앞에서 화내고 싶지 않으니까 나 더 이상 자극할 생각하지 마. 아유, 언성 좀 낮춰. 그렇잖아도 내가 너희들 재산 나눠주려고 이미 전부 다 정리해뒀다. 일단 이거 받아라. 큰며느리 너는 나랑 10년간 함께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정말 고생 많았다. 너한테 줄 게 이것밖에 없구나. 나랑 자주 다녔던 목욕탕 떼수건이다. 나는 이 떼수건만 보면 너랑 함께 했던 좋은 추억밖에 안 떠오른다.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고 있어라. 나중에 목욕탕 갈 일 있을 때 시엠이랑 함께 했던 추억 잊지 말라고 주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작은 며느리 거다. 은행 대여 금고인데 내가 세상 떠나면 그때 은행 가서 열어보거라. 내가 그동안 힘들게 모아두었던 재산들이 들어있을 거다. 어머머머머, 이거 금고 열쇠예요? 여보, 어머님이 은행 금고 열쇠를 주셨어. 대여금고를 사용할 정도면 얼마나 많은 재산이 들어있다는 거야? 형님은 떼수건이 전부예요? 10년간 어머님 수발 들었는데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떼수건을 주겠어요. 아, 저는 박사학위의 대기업 연구원이니까 어머님 재산 관리를 잘할 수 있겠지만 형님은 고졸이니 무능해서 돈 관리를 못할 것 같으니까 1,000원 한 장 맡길 수 없나 보네. 평생 떼수건이나 보면서 추억만 많이 먹고 사세요. 어머님, 저희가 지금 많이 바쁜데 먼저 일어나 봐도 되죠? 지금 당장 가서 열어봐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너무 궁금해서 못 참겠어요. 당장 확인해 봐도 되죠? 지금 당장 은행에 가봤자 내 승인 없이는 열쇠가 있어도 열지 못한다. 내가 세상 떠나고 나서 가봐야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다. 그 전까지 궁금해도 참거라. 너희들은 나한테 그때 얘기했었지? 내가 주는 재산 불우한 이웃에 돕는 걸 원한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받아갈 재산은 불우이웃 단체에 전부 전달했다. 어머머머, 그래서 떼수건 한 장 준 거예요? 차라리 그 돈 저희들한테 주라고 하지 그랬어요. 불우이웃 도와줘봤자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줄 아세요? 우리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불우이웃을 왜 도와요? 이러니 형님네가 가난해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본인들만 생각하면 안 되죠? 앞으로 애한테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원래 형은 앞뒤가 꽉 막혀서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아. 평범한 사람들과는 너무 다르거든. 그럼 볼일 끝난 것 같으니까 저희는 먼저 일어나 볼게요. 동서내외는 은행 금고 열쇠를 받더니 더는 함께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시모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왜 동서내외에게 은행 열쇠를 줬냐고 여쭤봤는데 본인들이 원해서 준 것뿐이라며 옅은 미소를 띠셨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받은 떼수건을 들고 있었는데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저에게 그동안 고마웠다면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저는 시모의 돌발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저에게 떼수건을 준 이유가 정말 추억 때문인 건지 알 수가 없어 다시 여쭤봤어요. 시모는 나중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 목욕탕 사장님을 만나보라면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저희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를 하겠다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낸 적도 없었는데 시모가 동서내외 앞에서 그런 말을 꺼냈던 걸 보면 시모의 깊은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해 더 이상 여쭤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시모의 건강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오래 버티시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동서내외는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시모의 장례식장에는 얼굴을 비쳤어요. 그렇게 발인식까지 전부 끝이 난 뒤 그동안 저희 집에서 생활하셨던 시모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서내외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장 은행으로 좀 서둘러 와달라는 말이었죠. 목소리가 상당히 어두워서 남편과 함께 동서가 있는 은행으로 가게 되었고 동서와 시동생은 저희 부부에게 어떻게 된 거냐며 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대여금고를 저희 부부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서내외가 시모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화가 많이 났는지 난리치고 있었고 은행 전 직원들은 동서내외에 난리치는 모습에 놀라서는 혼비백산하고 있는데 남편은 시모가 그동안 힘들게 모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게 맞는데 잘못도 없는 은행 직원들에게 왜 화를 내냐며 시모의 행동이 옳았다고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대여금고에 올려져 있던 한 장의 종이에는 시동생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기부 영수증이었습니다. 시동생은 불우이웃을 돕는데 들어간 돈이 어떻게 5억이나 되냐며 당장 단체에 전화해서 환불 요청을 할 거라고 했지만 시모는 한 번에 5억을 넣었던 게 아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불우이웃을 돕고 있었던 내역의 영수증이었어요. 시부와 개인적으로 돈에 여유가 있을 때마다 기부를 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시동생에게 앞으로 형제지간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한마디를 적어 놓으셨네요. 시동생은 시부모님이 그동안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했던 영수증 내역을 찢어버렸고 금고에서 난리를 치자 은행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시동생은 저희 부부가 받은 돈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남편이 불우이웃 돕는데 기부하기로 했던 거 알고 있지 않냐며 시동생과의 대화를 더 이상 이어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동생 내외는 세상 떠난 시모에게 혼잣말로 온갖 막말을 쏟아내었고 남편에게 평생 연락하지 말라며 동서와 함께 그 자리에서 급하게 사라졌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저희도 당황스러웠고 금고 안에 돈이 들어있을 줄 알았지 기부금 영수증이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시모와 자주 갔던 목욕탕 주인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욕탕 주인분께서도 시모의 장례식에 와주셨는데 시모의 캐비닛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서 와서 시모의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시길래 저희 부부는 목욕탕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열쇠를 건네받아 캐비닛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보자마자 저는 너무 놀랐어요. 다른 은행의 대여금고 열쇠였고 남편한테 시모의 캐비닛에서 또 다른 열쇠의 금고가 나왔다고 하자 저희 부부는 서둘러 쪽지에 적혀있던 은행 주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신분을 확인한 뒤 대여금고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현금과 상당히 많은 양의 금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태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은행 직원은 저에게 편지 하나를 전달해 주었고 그 안에는 시모가 저희 부부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한테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앞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면서 시동생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현금화 시킬 수밖에 없었다며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금고 안에 있던 돈을 아직까지 한 푼도 꺼내 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와서 많이 놀라기도 했지만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어린이재단 돕는데 일정 금액을 사용하자고 했는데 제가 알기론 기부를 하면 시동생 내외가 알게 될 것 같아 지금 당장은 보관만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시동생 내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엄청 난리칠 게 뻔해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동서내외가 아무래도 저에게 떼수건만 건네줬을 때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침착하게 상황 봐서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려 합니다. 저희 부부는 시모의 유언대로 시동생 내에게 돈이 들어가는 걸 원치 않고 있어요. 시모를 대했던 그동안의 행실만 봐도 절대로 고마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시동생이 갑자기 저희 집에 한참 동안 차를 세워두고 저희 집을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 뭔가 냄새를 맡은 것 같기도 해서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려고요. 그래야 시부모님이 힘들게 모아두셨던 돈을 뺏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 그 돈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대여 금고 안에 있던 총 금액이 7억 정도 되더라고요. 만약 시동생이 돈의 존재를 알게 되면 법적으로 소송을 할 테고 그렇게 되면 일이 복잡해져서 남편은 이사를 하고 아예 찾지 못하게 연을 끊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저희 가족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현명한 방법일지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살다 보니 어이없는 경험을 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실도 밝혀져서 그나마 위안 삼을 수 있지만 제가 받은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네요. 사건의 시작은 오래간만에 딸과 함께 밖에서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누군가 저를 보며 제 이름을 부르길래 얼굴을 마주하니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생활까지 알고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와 꽤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대학 졸업 후 친구가 이사를 가게 되면서 연락이 끊겨버린 상태였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머릿속에서 잊혀가던 친구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다가왔을 때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생각나던 친구였고 제 딸에게도 몇 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얼굴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장소에서 만났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세월이 흐른 만큼 서로 많이 늙어버린 모습에 슬픔의 감정도 함께 몰려왔네요. 저희는 간단하게 차 한잔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를 정말 많이 나눴었어요. 딸은 저와 친구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 딸이 저를 닮아서 그런지 예의 바르고 착하다며 집안의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가던 도중에 딸은 다른 약속이 잡혔는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저희는 늦은 시간까지 함께 시간을 보낸 뒤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면서부터 시간만 나면 약속을 잡았고 저희는 또 다시 가까워진 사이로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고 친구와 저는 너무 놀라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친구와 만나 쇼핑을 하고 있는데 제 딸이 처음 본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제 두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몸을 돌린 순간
옆에 있던 친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몸을 돌려 친구가 부른 사람을 보게 됐는데 제 딸의 손을 잡고 있던 남자였어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마주하게 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너 오늘 병원 근무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백화점에 나와 있는 거야? 설마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고 나온 거야? 잠깐만, 예은자야, 너 딸 아니니? 이게 무슨 일이야? 좀 전에 보니까 둘이 손을 잡고 있던데? 엄마가 여기를 어떻게? 미리 소개를 시켜드려야 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민이 남자친구 김승현이고요. 이분은 저희 어머니세요. 미리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조용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마주하게 될 거라곤 저희도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저희는 근처 카페에서 자리를 잡은 뒤 대화를 진행하게 되었고, 친구와 저는 두 눈앞에 보이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저와 친구보다 제 딸과 친구 아들은 꽤 오래전부터 서로 연인 사이로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었네요. 그런데 뭔가 친구의 얼굴 표정이 상당히 불편해 보이길래 저도 어느 정도 눈치가 있던 터라 둘 사이를 보고 불만이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죠. 나도 내 딸이 네 아들과 연인 사이로 지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었다. 둘 다 적지 않은 나이라 가볍게 만나는 사이는 아닐 것 같은데 혹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뭐든지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숨겨봤자 달라질 거 없잖아.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으면 당연히 인사할 마음의 준비를 했을 거 아니야. 저희 현재 진지하게 만나고 있고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인사드리러 찾아뵈려 했었어요. 뭐라고? 잠깐만. 지금 둘이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게 무슨 말이니? 몇 달 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고민이었어요. 기회를 보려 했던 것 뿐이었죠. 그런데 두 분이서 정말 친구 사이셨던 거예요? 저희도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라 많이 당황스럽긴 하네요. 나중에 정식적으로 인사드리겠지만 저희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이거든요. 두 분께서 저희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당장 답을 해주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일단 대충 알았으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자. 너희들은 하던 데이트 마저 하고 은자 너는 나랑 따로 얘기 좀 하자.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친구의 아들이 제 딸과 연인 사이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 친구와 만났을 당시 제 딸에게 보여줬던 시선과 전혀 다른 반대되는 모습으로 불쾌하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진지하게 대화를 풀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네요. 친구는 저를 바라보면서 둘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길래 솔직하게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과 네 딸이 결혼을 해도 상관없다는 말이야? 이게 얼마나 불편한 관계인지 몰라? 그걸 떠나서 우리가 서로 다시 만나기 전부터 둘은 이미 결혼까지 생각하며 교제하고 있었는데 굳이 말릴 이유 없는 거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뻔히 알면서 지금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와? 나는 이 결혼 긍정적으로 바라봐 줄 수도 없을 뿐더러
너와 사돈관계로 지내고 싶지도 않아. 이게 얼마나 불편해지는 관계인지 몰라? 우리 사이에 금이 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봐. 만약에 둘이 결혼을 했다 치자. 나중에 서로 부부싸움이라도 나면 그땐 양가 집안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갈 텐데 너는 나한테 막말을 뱉을 수 있어?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 우리가 학창시절 때 좋았던 추억들까지 전부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내 성격 모르니? 아주 잘 알지. 원하는 거 있으면 무조건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내 딸이 며느리감으로 부족하다는 말이잖아. 나는 핑계일 뿐이고 근본적으로 우리 집안이 너희보다 못 살아서 그렇게 말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누구보다 내 성격 네가 제일 잘 아는데 숨겨봤자 뭐하겠어? 그래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나는 우리 사이가 친구로 남고 싶을 뿐이고 결혼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 내 아들은 의사인데 네 딸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잖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말 했었잖아. 너 같아도 이 결혼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걸 알겠지? 내 아들은 의사, 네 딸은 평범한 회사원. 이게 비교가 되냐고.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지. 그래서 결혼을 반대한다는 거야. 나중에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친구인 너한테까지 피해가 생기면 모든 걸 잃게 되는 거라고. 그건 극히 단면만 보고 있는 거잖아. 나는 너랑 반대되는 입장인데 애들이 좋다는데 그걸 뜯어 말리고 싶지도 않지만 지금 네가 나한테 하는 말들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친구 사이를 떠나 내 딸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무조건 결혼을 반대한다는 거잖아.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은 성격이라 심각할 정도로 당황스러운 건 아닌데 솔직히 좀 실망스럽네. 내 딸을 분명 속으로 안 좋게 평가하고 있었을 텐데 나는 그 속을 알 수가 없지. 그런데 이런 계기로 너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만들어줘서 고맙다. 너와 내가 친구 사이던 아니던 나한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내 딸이 행복하길 바랄 뿐이라고. 그러니 너도 무조건 싫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아들의 말을 충분히 들어본 뒤에 결정을 하도록 해. 기분이 안 좋아진 저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에게 받는 상처보다 친구에게 받는 상처가 훨씬 더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제 딸이 옆자리에 없어서 다행이었지. 만약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분명 눈물을 쏟았을 게 뻔했어요. 딸보다 먼저 집에 도착한 저는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친구의 말대로 이 결혼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둘이 좋다고 하는데 무리해서 결혼을 성사시켜야 하는 건지 많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네요. 그날 늦은 저녁에 딸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저와 친구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까봐 여러 가지로 저에게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지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죠. 언제부터 서로 알고 지냈던 거야? 엄마도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엄마는 너희 둘의 결혼을 허락해 줄 거다. 하지만 엄마 친구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걱정이긴 하다. 엄마, 저희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어머님은 제가 잘 설득시켜 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래도 그때 처음 뵀을 때 저를 좋게 봐주셨잖아요. 그리고 승현 오빠가 저에 대해 좋게 말해주고 있을 거예요. 확실하게 반대하신 건 아니시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아무래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봐주고 있는 건 아니니까 엄마 입장에선 네가 상처받게 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인 거지. 일단 네가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를 하루빨리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인사부터 시켜라. 정말 결혼 생각이 있다면 그래도 무방비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준비하고 내 친구의 성격도 파악한 다음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니? 저도 머릿속이 많이 복잡했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일단 친구의 아들부터 만나서 대화를 해보는 게 우선일 것 같아 서둘러 저희 집에 오길 바랬었죠. 학창 시절 때부터 친구는 자신이 원하는 건 무조건 얻으려 했었지만 싫은 건 확실하게 선을 긋는 성격이라 제 딸이 며느리감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마음을 열기에는 힘들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지 않을 걸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상하면서 제 딸과 친구 아들의 결혼에 대해 밤새도록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네요. 돌아오는 주말에 친구의 아들은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게 되었고 저번에 하지 못했던 대화를 진지하게 주고받았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어머니와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었는데 크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좋은 말 많이 해주셨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조언도 해주셨네요. 제가 봤을 때 그때 당시 저희 모두가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당황해서 그런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 대화해봤는데 소민이를 좋게 봐주시던데요. 오히려 저는 두 분이서 친구 관계라고 하셔서 마음이 놓이던걸요. 저희 엄마가 그래도 소민이를 좋게 봐주실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말을 했었다고? 나와 대화할 때는 힘들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둘의 마음은 확고하게 결정한 거야? 친구 아들은 저에게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었어요. 표정만 봐서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앞에서는 결혼을 반대한다고 말했던 친구가 자기 아들 앞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전혀 알지 못했었어요. 친구의 마음이 자기 아들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길 바라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그날 이후 제 딸도 결혼을 위해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한참 뒤 집으로 돌아온 딸의 표정이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되니 저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딸인데 내가 상처되는 말을 쉽게 꺼내겠니? 당연히 좋게 하고 돌려보냈지. 나도 어느 정도는 생각이 있다고. 괜히 서로의 마음에 상처 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좋게 넘어간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결혼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얘기 좀 하자고. 너한테 할 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해야 결혼 준비를 하지. 내 아들이 그렇게 좋다는데 어떻게 말리겠니? 나도 나이가 먹었는지 성격이 예전 같지는 않아. 그럼 조만간 얼굴 좀 보자고. 친구는 세월이 흐른 만큼 성격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자식이 좋다는데 그걸 억지로 막으면서 상처 주는 건 친구도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아 보였죠. 얼떨결에 아들, 딸들이 양가 집안에 인사까지 드렸으니 상견례 일정도 서둘러 잡게 되었고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이런 상황들이 마냥 신기했는지 제 딸의 결혼 생활은 앞으로 걱정 없을 것 같다면서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 있었죠. 그렇게 친구와 약속을 잡아 서로 만나게 되었는데 앞으로의 두 아들, 딸들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친구는 저희 집안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결혼할 때 주려고 마련한 집이 있는데 7억 정도 되거든.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 가격이 좀 있긴 한데 예단비로 10% 정도는 받아야 된다 하더라. 그런데 네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걱정이거든. 형식적으로 해야 될 건 치러야 나중에 서운하지 않고 뒤탈도 없을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는 7천만 원 정도야 큰 돈은 아니지만 너희 집안 형편은 내가 전부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유추는 되니까 좀 걱정스럽긴 하다. 준비해 줄 수 있겠어? 어차피 적당히 쓰고 돌려줄 거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돼. 봉채비로 절반 주면 그게 문제될 거 없잖아.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제대로 된 격식을 차려줬으면 좋겠어. 앞으로는 단둘이 있을 때도 호칭도 바꾸고 선을 넘지 않아야 관계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아무리 친구 사이라 해도 양가 집안 결혼하게 되면 사돈지간이 되는 건데 며느리가 시댁에 왔을 때 너랑 친구 사이라고 해서 나를 가볍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 나는 그런 거 딱 질색이거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서로 감정 상하지 않으려면 호칭부터 정리하고 앞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도 친구 사이가 아닌 사돈지간으로 지내는 거야. 나도 그게 편할 것 같고 오늘 이후 그렇게 하도록 하자. 내가 부탁한 건 무조건 들어줬으면 좋겠어. 초반에 자리를 잡아놔야 앞으로가 편한 거라고. 당연히 친구 사이라고 해도 양가 집안 결혼을 했으면 그에 따른 격식을 갖추는 게 맞다는 건 나도 알겠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도 선을 긋자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너무 딱딱한 관계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를 것 같은데. 친구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두 아들, 딸이 결혼을 하면 사돈지간이기 때문에 격식을 차려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개인적인 만남에서도 친구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건 너무 억지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구와 만나게 된 날 이후부터 점점 상황이 악화가 되어가기 시작했고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는 딸을 보면서 그래도 최대한 밉보이지 않게 많은 것들을 해주려고 부유하지 않은 형편에서 상황에 맞게 모든 걸 준비해 주었어요. 친구가 원하는 조건은 다 맞춰주었고 서로 각자가 많이 바쁘다 보니 상견례를 조금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올리기 한 달 전쯤에 상견례를 겨우 할 수 있었는데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친구가 제 가방에 봉투 하나를 집어넣어 줬어요. 뭔가 싶어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 친구는 어색한 미소와 함께 너무 늦게 줘서 미안하다며 봉채비라고 넣어둔 거였네요. 서로가 너무 바쁜 일들이 많았던 터라 이해했고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계속해서 봉채비를 확인해 보길 원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겠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재촉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살짝 확인을 해봤는데 5만 원짜리가 4장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 친구를 바라봤는데 어색한 미소로 저를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며 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예단비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데 50%나 돌려주는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돈이 주신 예단비를 필요한 곳에 전부 다 써버렸지 뭐예요. 그래도 봉채비를 주겠다고 했는데 빈 봉투로 돌려드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20만 원 넣어드렸네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아들한테 줄 집이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전망이라는데 그렇게 되면 예단비도 더 올려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 부분도 얘기할까 하다가 그래도 단순한 관계도 아니니까 최대한 배려해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급한 대로 아들에게 줄 신혼집을 전세로 돌리게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집안이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요. 의사 사이 얻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 거 아시죠? 앞으로 며느리는 인생길이 환한데 저희가 너무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7천만 원으로 내 아들을 사돈 집안의 사이로 보내는 건 말이 안 되는 조건이더라고요. 주변의 지인분들도 다들 한마디씩 하시는데 무료봉사 시키려고 장가 보내는 거냐며 이 결혼 절대 반대하던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조건 좋은 여자 널리고 널렸는데 저희가 뭐가 아쉬워서 이 결혼을 성사시켜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생각해보니까 사돈댁에서 혼수로 강남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 2채 정도는 해줘야 저희도 군말하지 않고 제 아들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주위에서도 그 정도는 당연시하게 봤던데요. 제가 말한 조건이 부담스럽거나 하신 건 아니시죠? 그 정도는 맞춰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의사 사이 타이틀을 얻는 게 원래 쉬운 건 아니에요. 주변의 사이가 의사인 분들 보셨어요? 예단비는 저희 용돈하라고 주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조건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번에 만났을 때랑 얘기가 다르잖아. 그리고 혼수로 강남 역세권 아파트를 2채나 해오라고? 결국 이런 거였어? 네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냐고. 처음부터 이 결혼 성사시킬 생각 없었으면서 예단비는 왜 다 쓴 거야? 사부인, 제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는 무조건 격식 차려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친구 사이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예단비는 그동안 제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부분에 대한 보상인 거예요. 만약 파혼을 하게 되면 우리 아들이 손해본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따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분명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날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시간은 돈이에요. 누구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하는데 따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 아들이 손해본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사돈께서도 손해볼 생각 없으시면 제가 말한 조건 들어주시고 의사 사이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는 건 아니시죠?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너 뭐 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내 딸이 네 아들을 만나면서 손해를 봤다는 거야? 정말 말하는 게 어이가 없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의사인 너 아들이 내 딸을 꼬신 거라고. 그런데 손해본 시간에 대한 보상 금액이라고? 정신 나갔구나. 이 결혼 없던 걸로 할 테니까 당장 7천만 원 다시 돌려주도록 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너 딸이 내 아들과 만나게 되면서 손해본 시간이 얼마인데?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결혼을 서둘러야 하는데 조건도 형편없는 여자 만나서 인생 망치는 걸 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게 강남 역세권 아파트 2채를 달라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 내가 말했잖아. 결혼하기 싫으면 그냥 파혼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파혼할 거니까 당장 내 앞에 7천만 원 가져다 놔. 너 그렇게 안 받는데 정말 많이 편했구나?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성격이 편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파혼하겠다는 거 확실한 거지?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소민이랑 파혼을 해요? 결혼식장도 전부 다 알아봤고 청첩장까지 전부 다 돌렸다고요. 저는 이 결혼 무조건 하겠습니다. 제 직업이 의사인 거랑 아파트가 무슨 연관이 있는 건데요? 정말 이렇게 멋대로 하셔야겠어요? 친구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자 양가 집안 전부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제 딸은 순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파혼을 하겠다는데도 예단비를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처음 보는 사람들이 갑자기 상견례장 문을 활짝 열며 들어왔고 처음 본 사람들에게 모두가 시선이 집중이 되는 순간 친구가 급하게 테이블 밑으로 숨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몰라 정체 모를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저와 비슷해 보이는 여성분들이 다짜고짜 테이블 밑에 숨어있는 친구의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친구는 나중에 설명하겠다며 소란 피우지 말고 밖으로 나가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많은 여성분들은 이성을 잃어버렸네요. 네가 지금 나를 가지고 사기를 쳐? 설마 하고 지켜봤는데 어떻게 다른 집안과 상견례를 하고 있는 거야? 분명 내 딸이랑 결혼하게 해주겠다며? 그래서 나한테 2억이나 가져가 놓고 감히 뒤통수를 쳐?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나처럼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해서 돈 뜯어 갔다면서? 내 돈 내놔. 당장 내 돈 돌려놓으라고. 너는 오늘 콩밥 먹을 줄 알아라. 그게 아니라요. 제가 돌려주려 했었어요. 잠깐 쓰고 돌려주려 한 거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일단 제 말부터 들어보시라니까요. 5명 정도 되는 여성분들은 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들었고 장례는 아비규환이 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는 의사인 아들과 결혼시켜 주겠다며 지인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요구했었고 의사 사이를 보겠다던 사람들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사기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연락도 받지 않고 친구가 잠적하고 있었네요. 결국 이 문제로 경찰에게 연행이 되었고 저와 비슷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뺏어간 친구는 그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돈들을 돌려받을 순 있었지만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친구는 사기죄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죠.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친구의 부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저희가 받은 상처들도 너무 커서 제 딸은 헤어짐을 선택했고 친구 측으로부터 손해본 부분에 대해 위자료까지 전부 다 받게 되었네요. 2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었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 과거에는 좋은 친구였는데 현재는 사기꾼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울 뿐이네요. 추억은 가슴에 묻고 친구는 떠나 보내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웃음 잃지 않는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